차가운 유배지에서 도끼 가득한 약을 토하며 한 젊은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왕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는 파멸을 부정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몸부림치는 그의 절규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20대의 모든 것을 가져왔던 이 비극의 주인공은 홍구경입니다. 이제 이 기막힌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보겠습니다. 홍구경의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그의 가문인 풍산홍씨는 대대로 명문가였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권력의 중심부에서 잠시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큰 야망을 심어줄 만한 배경이었습니다. 그는 1748년에 태어났습니다. 일찍부터 주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천하의 기재라 칭송했습니다. 그는 학문과 정치적 식견이 또래를 압도했던 타고난 천재였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청년 시절 그는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조선의 미래는 오직 나를 통해서만 열릴 것이다. 대신들을 경악하게 만들 만큼 오만한 기세였습니다. 이 오만함과 명문가로서의 열등감이 결합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비범함이었습니다. 이 비범함은 파멸을 향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던 시대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당시 왕세손 이사는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정치적 고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 이후 이사는 노론의 강력한 견제와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이산에게는 자신을 지켜줄 강력하고 유능한 방패가 절실했습니다. 홍구경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뛰어난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군주의 신임이 필요했습니다. 고독한 왕세손과 야심찬 천재.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이미 예정된 운명이었을 겁니다. 홍구경이 역사 무대에 등장한 것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세손 이산의 눈에 들었습니다. 당시 영조는 이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재들을 엄선했습니다. 이때 홍구경은 왕세손의 보좌관이라는 관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홍구경은 이산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만으로도 그 뜻을 헤아렸습니다. 그는 위협을 감지하면 주저없이 결단력 있게 행동했습니다. 왕세손은 이 젊은 신하에게서 자신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지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얼마 후 이산의 목숨을 노리는 정유역변이라는 암살 시도가 궁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긴박한 순간 홍구경은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세손을 지켜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는 생사를 함께 나눈 운명 공동체가 되었죠. 야사는 이때의 홍구경 충성심을 얼마나 지독했는지 묘사합니다. 암살 시도 직후 홍구경은 며칠 밤낮을 칼을 들고 세손의 침실문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왕을 지키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왕의 생명과 동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등장을 보았습니다. 정조시대를 예고하는 서광이라며 환호했습니다. 그의 능력은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빛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권력에 대한 갈증이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미 20대에 모든 것을 너무 빨리 얻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비극을 예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젊은 천재는 그 운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776년 3월 마침내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영조가 승하하고 이산이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로 즉위했습니다. 이것은 홍구경에게 날개를 단 것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자신을 위협했던 왕비 쪽 친척 권력가들인 척신을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홍구경을 특별하게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홍구경은 순식간에 왕의 비서실장인 도승지라는 요직에 올랐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그는 왕이 가장 신임하는 초특급 측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의 권력은 일반적인 재상의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정조는 다른 신하들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국정 현안을 홍구경을 통해서만 처리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이토록 젊은 나이에 최고 권력의 핵심을 차지한 인물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바로는
홍구경은 입이 거칠고 오만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책 결정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그는 정조의 개혁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했습니다. 붕당 정치를 일시적으로 잠재우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야말로 천재적인 행정가였습니다. 그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던 일화가 전해집니다. 홍구경은 대신들 앞에서 왕의 명령인 전교를 멋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을 자신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반대 의견을 내는 대신들에게 왕의 뜻은 곧 나의 뜻이다 라고 외치며 무릎을 꿇게 했다는 야사도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미 왕이 아닌 모든 사람 위에 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정조는 그를 더욱 특별하게 대우했습니다. 정조는 왕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왕 직속의 정예 호위 조직인 수기소를 만들었습니다. 홍구경에게 이 조직을 맡겼습니다. 이는 국왕 직속의 정예 호위대와 같았습니다. 홍구경은 이 수기소를 통해 군권까지 장악했습니다. 궁궐의 실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홍구경은 수기소를 공포 통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그는 수기소 군사를 동원해 정적들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사찰했습니다. 사소한 흠이라도 잡히면 즉시 체포하여 궁궐 밖에서 신문했다고 합니다. 수기소는 왕을 지키는 조직이 아닌 홍구경의 권력을 지키는 사조직이 된 것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1인지하 만인지상, 즉 한 사람의 왕 아래 모든 사람 위에 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설수록 그의 심장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영구히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왕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권력에 대한 집착이 홍구경의 다음 행보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왕의 후궁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왕실의 외가 친척으로서의 지위까지 확고히 하려 했습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바로는 이 무렵부터 홍구경은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더욱 노골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사소한 트집이라도 잡아 유배를 보내거나 파직시켰습니다.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신하가 적으로 보였습니다. 왕의 신하로서 그의 권력은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그를 여전히 믿었을까요? 그가 권력을 공고히 할수록 그를 바라보는 정조의 시선에는 점점 더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홍구경의 권력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정조의 오른팔이 아니라 그림자 권력의 수장이었습니다. 실록 기록 이면에서 홍구경은 오직 왕만이 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정치 행위를 도맡았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홍구경은 왕의 비서실장으로서 왕의 공식 명령은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비밀 명령만 받아 움직였습니다. 그는 정적들을 숙청하거나 감시하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왕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명분이었습니다. 이 밀실덩치는 그가 왕의 신뢰를 방패 삼아 조선의 비공식적인 국정 운영까지 장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비공식적인 재정까지 관리했습니다. 왕이 통제할 수 없는 막대한 사적, 자금과 인맥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정조에게 충성한다는 명분 아래 왕권 위에 자신을 두는 행위였습니다. 정조는 그를 신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독주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야사는 정조가 서서히 홍구경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 초기 징후들을 전합니다. 정조는 홍구경이 제출한 보고서 중 일부를 다른 신하들에게도 검토하게 했습니다. 홍구경이 추천한 인물을 미루는 방식으로 미묘한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홍구경은 이를 왕의 시험이라 오판했습니다. 그는 왕이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정조의 미세한 경고조차 더 과감하게 행동하라는 신호로 해석하며 더욱 폭주했습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정조와 홍구경의 사적인 대화는 그들의 관계가 파국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정조는 내 오만함이 대신들의 질시를 키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홍구경은 신이 없으면 누가 전하를 지키겠습니까? 라며 왕을 가르치려 들었다고 합니다. 신하는 왕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군주와 신하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이 순간 정조는 냉철하게 결별을 결심했을 것입니다. 과연 정조는 이 폭주하는 신하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홍구경의 권력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그의 마음은 불안정했습니다. 가장 큰 전환점은 그가 후궁으로 들여보낸 여동생 원빈 홍씨의 죽음이었습니다. 원빈 홍씨는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홍구경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그녀가 아들을 낳아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데 원빈은 후궁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홍구경에게는 정치적 기반을 상실했습니다. 동시에 가족을 잃은 충격이 덮쳤습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바로는 이 사건 이후 홍구경은 이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는 동생의 죽음을 정적들의 음모 탓으로 돌렸습니다. 궁궐의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원빈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명분으로 지나친 의식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정조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홍구경은 원빈의 장례를 왕비의 장례처럼 치르도록 강요했습니다. 궁중의 법도를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그는 궁궐 내 모든 음식과 약재를 수시로 검사하게 했습니다. 특정 신하들을 지목해 내가 독살범이다 라고 외치며 공개적으로 저주했습니다. 가족 상실의 슬픔이 권력 상실의 공포와 결합했습니다. 그의 정신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이때 홍구경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왕세자가 될 인물을 자신이 직접 택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미 정조와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세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후궁의 자식을 양자로 들였습니다.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 시도한 것입니다. 실록에 따르면 이 행동은 왕권을 찬탈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만큼 엄청난 월권행위였습니다. 야사는 이 시도를 패륜적인 주장으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홍구경은 왕비에게 아들이 없는데 내가 대를 잇게 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 하는 식으로 왕실의 법도와 근본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월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후계 구도를 외척이 통제하려 했던 중대한 정치적 도전이었습니다. 그가 왕세손까지 흔들려 하자 그동안 홍구경의 오만함을 참고 있던 정조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습니다. 정조는 더 이상 홍구경을 충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왕의 눈에는 그가 왕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정적으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조에게 홍구경은 자신을 지켜준 은인이자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왕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결국 정조는 결단을 내렸을까요? 정조는 신중하고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홍구경이 자신의 권력을 믿고 방심하는 사이였습니다. 정조는 그를 따르던 수기소 군사들을 해체했습니다. 그를 보좌하던 측근들을 한 명씩 숙청했습니다. 홍구경은 자신이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구경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조는 더 이상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정조는 파직 직전 홍구경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귀한 약재를 하사하며 더 이상 나의 곁에 있지 말라는 냉정한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베푸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왕과의 영원한 결별을 선언한 냉정한 처분이었습니다. 1779년 정조는 홍구경을 왕의 비서실장 자리에서 파직시켰습니다. 궁궐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홍구경의 나이 겨우 32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각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의도한 파멸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곁을 떠났습니다. 고독하고 비참한 유백일에 오르게 됩니다. 홍구경의 유백일은 처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잃은 권력자였습니다. 모두가 그의 주변을 떠났습니다. 그의 뒤를 밟는 감시에 눈초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전라도, 강진과 강릉 등지를 떠돌며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순간 홍구경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천재적인 능력과 충성심을 왕이 몰라준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조를 왕위에 올린 공신이라는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배신감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왕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했습니다. 복권을 꿈꿨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그는 매일 아침 궁궐 쪽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벽을 보고 궁궐의 대신들과 대화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꿈을 꾸며 울부짖었습니다. 권력 중독의 잔재가 그의 육신을 넘어 정신까지 파괴한 것입니다. 결국 왕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정조의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정조는 홍구경을 내칠 때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내 곁에 있으면 장차나의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정조는 개인적인 은혜보다 왕권과 국가의 안정을 택했던 것입니다. 유배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파직된 지 불과 1년여 만에 홍구경은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33세, 가장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바로는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독이 든 약이 전해졌을까 의심하며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은 당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 빨리 쓰러진 천재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한때 조선의 모든 권력을 휘둘렀던 젊은 권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홍구경의 죽음은 정조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조는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낸 첫 번째 동지를 자신의 손으로 버린 셈이었습니다. 정조는 이 경험을 통해 신하들을 견제하는 법을 더욱 철저히 익히게 되었죠. 홍구경의 실패는 정조에게 왕권 강화의 교훈을 준 셈입니다. 정조는 홍구경 사후에도 실록에 그의 잘못을 재차 기록했습니다. 그의 존재를 철저히 오만했던 권신으로 역사에 정리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왕이 냉정하게 내린 마지막 처분이었을 것입니다. 홍구경의 실각 후 정조는 규장각을 강화했습니다. 초계문신 제도를 신설하는 등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정조는 신하 한 명이 군권과 행정권을 독점할 수 없도록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홍구경에게서 배운 쓰라린 교훈을 개혁의 밑거름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홍구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파멸은 조선 후기 세도 정치의 싹을 틔운 비극적 서막이었기 때문입니다. 홍구경이 사라진 권력의 빈자리는 곧바로 김조순과 같은 다른 외척 세력에게 넘어갔습니다. 그의 실패는 정조 사후 조선을 더 큰 정치적 혼란인 세도 정치로 몰아넣는 비극의 징검다리가 된 것입니다. 홍구경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매우 극단적입니다. 당대에는 그가 왕권을 농단하고 사리사욕을 채운 탐욕스러운 권신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실록에는 그가 파직된 후에도 정조가 홍구경이 교만하고 사치스러웠다며 그의 잘못을 여러 차례 언급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들어서는 다른 관점도 제시됩니다. 홍구경은 조선 후기 붕당 정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정조의 개혁 정책을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던 천재적인 정치가였습니다. 그의 뛰어난 능력 자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죠. 일부 역사가들은 홍구경이 조금만 더 노련했거나 왕의 견제를 경고로 받아들였다면 정조의 개혁은 훨씬 안정적이고 성공적이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의 파멸은 조선 후기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신하 한 명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면 결국 왕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홍구경의 빈자리는 훗날 외척들이 세력을 키우는 세도 정치의 싹을 틔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의 실패는 시대적 비극으로도 해석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홍구경의 삶은 우리에게 권력의 양면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절제하지 못했을 때 한 인간이 얼마나 빠르게 파멸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조선의 희망으로 떠올랐던 젊은 천재가 결국 조선의 재앙이 된 이 아이러니는 야망과 절제 사이의 균형을 잃었을 때 오는 처참한 몰락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찬란한 한국사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